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주차 수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매주 열심히 수업을 하다 보니까 벌써 6주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이렇게 좀 벌써 궁금해 하실 때가 됐는데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까지만 해도 아직은 중간고사라든가 시험이 다소 위험해서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는 게 학교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기 초에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시의성 같은 거를 반영해서 제가 중간고사를 볼지 안 볼지 결정하겠다라고 한 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까지는 다소 이렇게 좀 많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국가적인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은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 수업 특성상 만약에 시험을 치르면 비대면으로 치르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 우리 글쓰기와 자기 표현 이 교재 아시죠? 이걸로 같이 수업을 나갈 건데 제가 고전 읽기 수업,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교재 있잖아요. 본 교재로 좀 수업을 나가다가 또 어떤 주차에는 간단히 이걸로만 수업을 나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같은 한 시간 안에 앞부분에는 고전 읽기하고 뒤에는 글쓰기 자기 표현하고 이렇게 같은 시간 안에 같이 이렇게 하도록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게 너무 여러분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헷갈리고 해서 그냥 고전 읽기에 집중하는 주차는 좀 고전 읽기에 집중하고 또 고전 읽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벌써 우리가 4개나 읽었잖아요. 이런 과제 매주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이제는 조금 쉬어가는 차원에서 뭐 쉬어간다고 해서 완전히 쉴 수는 없고 우리가 가볍게 그러면 약간 이렇게 글쓰기 과정에 대한 문법이나 이런 거 좀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좀 이렇게 퐁당퐁당 적당히 배치해서 넣겠다라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한테 강의 계획서 제가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전산상 입력된 강의 계획서 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드렸던 강의 계획서에서도 아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지난주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전반기 고전 4개, 후반기 고전 4개 이렇게 총 한 학기 동안 8개 정도만 선택해서 그거보다 원래 막 더 많죠 우리 교재에는. 근데 그게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합시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걸 욕심껏 다 읽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여러분들 생각 많이 정리하고 스스로 좀 독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읽겠다 라고 그것도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고전 읽는가에 대해서도 미리 숙지를 하셨을 텐데 벌써 4개를 다 읽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서 여러분 이번 학기 정말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안전하고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건강하게 한 학기가 잘 마무리되어야 할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원격 수업 과정을 잘 따라주시고 또 과제 제출도 너무 잘 해주시고 누락하는 학생도 거의 없이 매 시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돌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중간고사를 따로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비대면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런 글쓰기나 그 과제로 대체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중간고사 주차에 과제로 간단하게 내드릴 생각입니다. 그 주차에는 제가 별도의 영상 올려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과제하실 수 있도록 좀 과제라는 생성해 놓을 건데 아직 남았습니다. 4다음 주쯤 8주차쯤에 그렇게 한번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고전 4개 보셨잖아요. 뭐뭐 공부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4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 생각을 한 편의 글로
지금까진 제가 생성해 놓은 문항대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답을 다는 형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한 편의 글을 읽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미리 공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쵸. 아직 2주 정도 중간고사 기간이 남았고 그때는 과제 대체 에세이 쓰는 과제로 그 주차에는 대드릴 건데 4개 중에 하나는 지금부터 미리 한 편을, 그러니까 전편을 좀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에세이를 쓸 건데 제가 매 시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부담되시지 않게 하려고 그냥 교재에 있는 것만 읽으셔도 돼요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무려 고전 읽기 수업인데 그리고 글쓰기 수업인데 한 편에 책임감 있는 글을 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는 그래도 좀 전문을 읽고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교수자로서 그건 여러분들한테 좀 꼭 내드리고 싶은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4개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강의 영상을 보고 나서 좀 이거 궁금한데? 이거 좀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관심이 가는 고전이 분명 하나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구해서 뭐 빌리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은 안전하게 온라인으로도 다 이제 주문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 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전문을 읽고 어떻게 읽어냈는지 읽어보면은 아마 제가 강의 시간에 했던 영상이 생각나면서 교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저 부분을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또 새삼 다시 떠오르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 정도 후에 지금은 6주차잖아요. 제가 아마 8주차 수업으로 여러분들 에세이를 쓰는 과제란을 생성을 해 놓을 건데 미리 선생님, 이제 교수님 저는 입사엔의 인형의 집을 한번 너무 읽어보고 싶었어요. 아니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어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 지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에세이 작성할 때 적어도 에세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한 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전문을 읽고 쓰는 걸로. 그 에세이는 분량과 형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잘 썼는지를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때 가서 만약에 최소 분량, 최대 분량 뭐 이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제가 과제란 생성해 놓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미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수님 그러면 시험 점수로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대체하나요? 라고 하면은 제가 이것도 OT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기말고사 한 번만 보게 되면 기말고사 비중을 조금 더 크게 하고 또 과제 비중이랑 기말고사 비중을 좀 조절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뭔가 어떤 비율의 문제라든가 학점의 문제에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제가 조정을 잘 할 겁니다. 일단 그건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 지금까지 저희가 그러면 매 시간 고전 읽기 수업만 해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한 번쯤 이제 글쓰기 수업 또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글쓰기와 고전 읽기잖아. 과학적 글쓰기와 고전 읽기인데 고전 읽기만 했다면 이제 글쓰기 공부를 좀 할 때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제 계획으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정도는 이 책으로 글쓰기와 자기표현 책으로 같이 수업을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세이 작성하는 걸로 앞으로 과제가 이제 그러니까 2번 정도 있을 거고, 또 계속 이렇게 글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글쓰기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표현들 그리고 기본적인 규칙들, 문법들 이런 것들 알려주는 게 이 얇은 책입니다. 제가 그때 강의 자료 올려드렸을 때 우리 본 교재 있잖아요. 고전 읽기에 대한 교재만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영상 업로드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 교재에는 다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PDF 파일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교재는 기본적으로 글쓰기와 고전 읽기 1학년 수업이죠. 1학년 수업에 해당되는 게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확한 어휘는 1학년 때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아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부는 저희는 하지 않고 우리는 2기 때문에 61페이지부터
2부 정확한 문장 부분부터 같이 나갈 겁니다. 문제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PDF 파일로 보시거나 이제 책이 있으시면 61페이지라는 거. 오늘 조금 61페이지부터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투 수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주 열심히 해도 이걸 다 끝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121페이지까지거든요. 60일부터 120일이면 60페이지네요. 무려 근데 뭐 그 사이에 해답 부분 다 빼고 하면 절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양주 동안은 요거 글쓰기와 자기 표현으로 좀 같이 수업을 나가고 또 그러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8주차쯤에 한번 중간고사 기간 즈음에 에세이로 과제를 통해서 이제 중간고사를 대체하고 또 그 후반부에는 또 4편의 우리 이제 예정된 고전들 있죠. 4편의 고전 나가고 그 뒤에 또 이어서 글쓰기 수업 한 2주 정도 나가고 아마 제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크게 헷갈리시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봤을 때 고전 읽기를 한 8번 주차 정도 나가고 요거 이제 얇은 책으로 나가는 글쓰기 공부 한 4주차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이변이 없는 한 기말고사 한 번은 대면으로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학점이 나가거나 성적이 이제 산출이 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 번은 대면 시험을 보는구나. 근데 그게 조금 기말로 제가 미루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기말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뭐 한 학기 전반적인 수업 과정에 대해서 크게 혼란스럽지 않으시죠?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1페이지인데 일단 이거는 제가 지금으로서는 어떤 계획이냐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끝까지 그럼 121페이지까지 어떻게든 다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도 하게 될 건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같이 공부하는 이 글쓰기와 자기 표현이 시험범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꼭 안 하고 중간까지만 하면 시험 범위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억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시험 범위가 61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예요. 기말고사 범위죠.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수업 진행하는 과정 보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좀 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중간까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까지만 시험 범위를 할 겁니다. 그렇게 막 이거를 강박적으로 끝까지 다 해야지 하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그냥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61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막상 선생님 문법이라든가 이런 비문 이런 거 너무 딱딱할 것 같아요. 지루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막연히 다 외워야 되잖아요.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문장 수업 재밌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과정에서는 저 더 필요한 여러분 맨날 그 인스타그램이든 카카오톡이든 SNS든 아니면 보고서를 쓰는 거든 뭐 아니면 어디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든 맨날 우리가 글로 표현을 할 텐데 평생 살면서 그래서 근데 이게 문법이 맞나? 맞춤법이 맞나? 이런 걸로 사실은 일상적으로 막 헷갈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이랑 이렇게 강의하면서 새삼 좀 까먹고 있거나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고 막 편하게 관습적으로 쓰고 있던 표현들 다시 좀 조정하고 정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상 이렇게 뭐 책 보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업은 책을 좀 이렇게 펴놓으세요. 이 책이 있으시다면 오늘 지금 61페이지 나갈 건데 책을 이렇게 펴놓고 같이 보셔도 되고 만약에 PDF 파일이면 PDF 파일 출력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이렇게 뭐랄까 낙서해가면서 이 종이 위에다가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해가면서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진짜 시간도 금방 가고 재밌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는 우리가 이런 글쓰기 표현법에 대한 문제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자, 여러분은 2니까 2부죠. 2부 정확한 문장 거기부터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PDF 파일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스캔을 해서 이렇게 화면에다가 넣어놨는데 요게 글씨가 좀 작아.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걸로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따로 출력을 해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PDF 파일로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로 아니면 교재 있으면 교재로. 왜냐면 이거 화면으로만 보시면 얘가 굉장히 제가 글씨가 이게 최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선명하지도 못할 뿐더러 좀 작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좀 보면서 요 중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수업 나가는 내용 중에 그 기말고사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기말고사가 조금 멀리 느껴지신다면 기말고사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전에 글로 작성하는 에세이 쓰기 과제를 2번 정도 하실 텐데 2번 다 여러분들의 문법이라든가 문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당연히 같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좀 평가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비문인데 우리가 이게 2부 정확한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법이라는 게 있는 건데 문법은 법이잖아.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가 있다는 거지. 문법 규칙이 있는 건데 이거 틀렸네 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그러니까 뭐 반복적으로 틀린다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문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돼를 떠나서 일단 문법이 틀리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잘 안 읽힌다는 거지. 그래서 교수님 이거 문장 법칙을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이제 외워야 돼요.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규칙을 위한 규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셨을 때 기왕이면 잘 읽혀야지. 그리고 독자한테 정확하게 내 의도대로 전달이 돼야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문법이라든가 규칙에 맞춰 쓰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유리하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자소서 상담을 종종 할 일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우리 형식의 글이 자소서인데 생각보다 자소서에도 비문과 그러니까 문장 형식이 맞지 않은 비문이니까 안일비자지 문장이 아니란 뜻이야. 비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재 보시면 2부 정확한 문장에 비문의 유형, 비문의 예방, 문장의 첨사,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조금 2부를 전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건데 보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비문을 종종 씁니다. 교수님 모국어인데 그러니까 자기네 우리나라 말인데 설마 그리고 대학생 시간이나 되는데 비문을 쓰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씁니다. 그리고 그건 저도 씁니다. 저도 빨리 글을 쓰다 보면 막 후루루 막 긴 글을 막 쓰다 보면 당연히 틀린 문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도 비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 글을 쓰면서 이게 비문인지 아닌지 좀 계속 수정해 가면서 다시 읽어보면서 검수해 가면서 하지 않으면 비문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수업 같이 들으면서 이게 꼭 시험범위니까 기말고사의 시험을 한 번밖에 안 보니까 더 잘 봐야 돼. 물론 그건 맞아. 시험이 한 번밖에 안 보니까 더 잘 봐야 되는 건 맞지만 반드시 시험 범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우리가 글을 써서 과제도 제출하셔야 되고 우리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들도 보고서 작성을 하거나 이럴 일이 있잖아요. 그럼 기왕이면 비문 같은 걸 써서 괜히 내 인상과 아니면 내 표현력을 좀 저해하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문장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왜 우리가 이 수업을 들어야 돼? 이 내용을, 이 책을, 이 글쓰기와 자기 표현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교재 펴놓거나 아니면 출력해서 보고 계시죠? 자, 61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저도 요거 좀 밑에 제가 보는 이유는 저도 이거 책으로 펴놓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밑에를 좀 보는데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1번. 가장 많이 쓰는 비문의 유형들을 1장에서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단어 비문, 문장 구조 비문, 통사적 비문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쓰는 비문 중에 하나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비문입니다. 이거 진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보면 그는 오늘 아침 뇌물수뢰 혐의로 구속되었다 라고 하는데, 봐봐. 수뢰가 뇌물을 그러니까 이건 수뢰니까 뇌물을 받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수거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 이렇게 거두오다라고 했을 때 그 같은 숫자인데, 근데 뇌물 수뢰니까 역전압 같은 거죠. 이해하시죠? 역전이 역앞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전압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와서 역전압은 비문이야 라고 하는 거 알지만 꼭 역전압 같은 예시가 아니더라도 이런 예시를 종종 쓴다는 거지. 뇌물 수뢰 혐의는 그러니까 뭘 하나 빼야 돼. 그렇죠. 그는 오늘 아침 수뢰 혐의로 구속되었다. 뇌물을 빼야죠. 이렇게 같은 단어가 혹시 중복되진 않는가? 특히 한자 문화권과 한글 문화권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썼는데 한글로 다시 쓴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같은 의미를 반복하진 않았는가도 체크해 보셔야죠. 2번. 단어의 개념이 혼돈돼서 이제 단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쓰지 못해서 혼돈하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형용사나 아니면은 서술어에 이런 그 실수를 많이 하는데, 산성비는 토양의 산성화에 기여한다. 여러분, 기여한다는 뭐야? 기여는 어디에 얘기하면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여하다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한다 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 이 교재가 진짜 잘 되어 있는 게 여러분 밑에 정말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도록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러면 산성비는 토양의 산성화에 기여한다.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잖아. 왜냐하면 토양이 산성화가 되는 건 나쁜 의미죠. 그래서 토양의 질이 떨어지는 거니까 뭐 산성비는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자, 여러분들 산성비는 토양의 산성화에 기여는 좀 이제 이바지한다, 좋은 일을 한다라는 뜻이니까 산성비는 토양의 산성화에 여러분이 한번 고쳐보세요. 산성비, 나 같으면 이렇게 고칠 것 같아. 산성비는 토양의 산성화를 촉진한다. 아니면은 산성화를 유발한다. 아니면 뭐가 있을까? 산성화, 그치? 그러니까 좀 빨리, 산성화가 빨리 되도록 하니까 난 촉진한다 정도가 제일 낫지 않을까? 산성비는 토양의 산성화를 촉진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촉진한다 아니면 기인한다 이런 단어들은 중립적이긴 한데, 유발한다. 산성비는 토양의 산성화를 유발한다. 그럼 뭔가 이렇게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단어들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이제 정확한 단어라든가 뉘앙스가 자연스러운 단어 선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3번. 특수한 단어의 사용. 유행어, 비속어, 은어, 사투리, 전문용어 등 특수한 단어를 일반적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이런 실수는 흔치는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직업이 있어. 그럼 그 직업 용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사라든가 군인, 아니면 이렇게 좀 법정 용어, 이렇게 특수한 직업인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이런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은어 같은 것들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시를. 원거리 민족주의란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우리의 생활 거점, 경제 거점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우리의 창의적인 문화 상품 수출, NGO 차원의 국제 시민연대, 비인류적 관심사의 동참, 한국적 정보통신 공간과 사이버 스페이스 공간을 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똑똑한 거야. 나는 여러분한테 이 수업을 하는 교수지만 나는 한 번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무슨 말이지? 다시 읽어야지 라고 해서 난 다시 똑같은 거 또 읽을 뻔했어. 왜? 그거는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이게
원거리 민족주의란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생활 거점 뭐 이렇게 하면서 문장이 일단 과도하게 긴 뿐더러 또 한 가지는 문화상품 수출, 비정부 차원의 국제시민연대, 범인류적 관심사의 동참 이렇게 명사로 된 설명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뭔가 개념 용어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읽는 사람이 한 번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캐치하기는 어려워. 웬만한 사람이 아니나. 근데 막연히는 알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무슨 의도인지 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좀 쉬운 말로 풀어주거나 아니면 이건 또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짧게 끊어주는 게 좋아요. 원거리 민족주의란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우리들의 생활 거점이나 경제 거점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의미한다. 우리의 창의적인 문화상품 수출은 비정부 차원에서 국제시민연대를 이루거나 범인류적, 그러니까 인류사적인, 그러니까 큰 인류사적인 관심사를 동참하거나 아니면 한국적인 정보통신 공간과 사이버 공간, 여러분 사이버 스페이스와 공간도 같은 말인데 사이버 공간을 점점 넓혀 확산한다는 단어도 그냥 넓혀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쉽게 아니면 지금 제가 한 것도 사실은 되게 쉽지 않나.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래서 의미가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과도하게 복잡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것도 과도한 이제 전문 용어, 특수한 용어.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출하는 에세이라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소서도 마찬가지지만 공식화되는 글에다가 욕이나 막 비속어, 은어 이런 걸 사용하시진 않을 거죠. 그리고 유행어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유행어를 한두 가지 정도 전반적인 글의 흥미를 위해서 쓰는 건 상관없겠지만 정말 이게 좀 더 글이라는 거는 보존과 유통 아니면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되는 게 말보다는 확장성이 더 큰 미디어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어떻게 읽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한 책임질 수 있는 표현을 위해서는 유행어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까지 한 거 4번 해볼게요. 의존 명사의 오용. 이런 것들은 어떤 개념이 있을까? 의존 명사가 가진 기능을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 예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 종속되어 있다. 의존면 등 같은 단어를 여기서 이제 예시를 드는 건데 단어나 어구, 문장 등을 열거한 이후에 쓰는 단어이므로 만약 이렇게 써야죠. 우리나라의 경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 말고도 더 많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처럼 우리가 의존도가 높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만 쓰고 미국이란 단어 하나 쓰고 뒤에 등을 쓰는 거는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등은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 개 쓰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햄버거, 피자, 치킨 등 이렇게 좀 어린애 입맛이라 이런 종류의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뭔가 그거 말고도 음식의 종류가 많지만 좀 등으로 뭐 피자, 치킨, 햄버거까지만 얘기해도 이렇게 좀 뭐랄까 패스트푸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좀 어린이 입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음식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그럴 때 등을 쓰는 건데 여기서는 미국 의존도가 높다라는 얘기 미국 하나만 나와 있는데 등을 썼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는 평상시에 글 쓸 때 어떤 습관이 있었지? 나는 이런 거 실수한 적 없나? 라는 거 체크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2페이지입니다. 5번. 외국어 문법에 맞추려는 태도가 있다. 외국어 문법 우리말에 직접 대입하는 경우인데 이건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현재 문화권에서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번역을 하거나 같이 언어를 공유하는 문화가 당연해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뭐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세대는 더더군다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동시대적으로 외국에서 나오는 기사, 외국에서 나오는 문화 컨텐츠를 특히 뭐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 보면서 살아왔는데 특히 제가 가끔 일본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일본 애니메이션인 일본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볼 때가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공식적으로 텔레비전에서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거에서 송출되는 거는 그렇진 않는데 가끔 그냥 이렇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해적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번역을 달아서 같이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중간에 수입사라든가 이런 이제 유통사가 껴야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막 번역을 해서 돌아다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걸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정말 그냥 직역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일본 문학, 일본 표현은 사동이나 피동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번역하면 다 비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문법 구성 요소가 달라서 다 비문이에요. 영어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번 여러분한테 예시로 우리 책에서 들고 있는데 영어식 문장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식 문장에서는 비문인 걸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국 문장에서는 비문인 것도 많아요. 5번 볼게요. 우리들은 아무런 생각들도 없이 짐들을 메고 떠났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은 아무런 생각들도 없이 짐들을 메고 떠났다라고 이제 그냥 그 무슨 말인지는 알아. 근데 여기서 생각 같은 것에는 들을 붙이면 복수를 붙이면 안 되죠. 그래서 복수전미사 들을 빼야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이 되는데 우리들은 아무런 생각들도 없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외국어 문장을 번역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인데 요거 말고도 뭐 외국어 특히 미국식 문장은 동사가 앞에 나오잖아.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니까 우리들이 사고했을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를 번역하는 거. 우리들이 사고했을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여러분 이거 비문이죠. 왜냐면 사고했다, 판단했다 같은 말인데 미국처럼 그러니까 내가 사고했을 때 I think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근데 뒤에 한국어니까 서술어가 뒤에 또 붙는 거야. 근데 그러면 한국어 문장으로선 나는 그것이 사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뒤에 한 번만 써주면 되죠. 이런 경우 비문도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하게 한국식 문장이 맞는지 좀 자연스럽게 문법에 맞게 번역을 해야겠죠. 자, 6번. 이 알맞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경우들도 있다. 예시를 볼게요. 그것은 일종의 병인데 우리가 일종의 사고를 할 때면 정상적인 사람에게 떠오르지 않는 일종의 이미지 결합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거 너무 웃긴다. 왜냐면 일종의 이거 근데 여러분 누구나 약간 요런 문장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저도 있어요. 저는 가령 이런 문장만 있어요.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좀 서술어를 그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습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가끔 자소서 같은 것들을 첨삭하거나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여러분들이 예컨대 이렇게 많이 쓰는 학생도 있고 사실은 이걸 많이 쓰는 학생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많이 쓰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그 학생만의 문장 특징이 있는 거죠. 말을 할 때도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뭔가 관심이 습관 같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막상 본인 글을 보면 일상적으로 긴 글을 많이 쓰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 글을 보다 보면 내가 이런 습관이 있었네? 아니면 내가 이런 그 문장 버릇이 있었네? 이거 세상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을 많이 쓰는 학생도 있고 나는을 계속 나는을 반복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이번에 에세이 과제 하면서 쓰다 보면은 내가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은데 상투어나 무의미어들을 반복적으로 썼구나. 그리고 우리가 접속부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안 써도 말이 되면 무슨 말이냐면 안 써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안 쓰는 게 훨씬 더 문장이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과 문장에 그렇게 이제 접속부사를 써서 연결해야 돼라고 강박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안 써보고도 안 썼어 막상 안 썼는데도 괜찮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빼고 쓰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장 여기까지 했고 이제 문장 구조. 지금까지는 뭔가 단어 선택 그리고 이제 단어 선택에 대한 비문만 했는데 문장 구조에 따른 비문도 있대요. 예시를 좀 볼까요? 자격이 다른 단어를 접속했을 때 어떤 글쓴이는 가끔 부주의하거나 착각으로 인하여 문법이 어긋나는 문장을 만들곤 했다. 자, 여러분 이거 언뜻 보면은
이게 왜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그치? 알 거는 같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부주의하다와 착각, 그러니까 부주의하는 거는 뭐예요? 이미 부주의하다라고 하는 그 안에 이미 다 서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각은, 그러니까 부주의는 이미 하는 거고, 그래서 부주의하거나 착각으로가 대등하게 이어지는 건 자연스럽지 못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다라는 거를 빼줘야지. 그래서 부주의와 착각, 명사와 명사, 아니면 뭐 형용사와 형용사.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용어인 체형과 착각이라는 명사가 대등하게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부주의나 착각으로 인하여, 아니면 그치, 부주의가 했다라고 하고 싶으면 착각도 했다라는 걸 붙여줘야죠. 그래야 두 개가 and로 엮이죠. 어떤 이들은 가끔 부주의하거나 착각하여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만들곤 했다. 아니면 부주의나 착각으로 인하여, 부주의, 착각 이렇게 다 하다라는 걸 둘 다 빼주던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걸 쓰니는 가끔 부주의하거나 착각하여, 부주의하고 착각하여, 그래야 두 개가 뭐뭐하고 and로 엮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같았을 때 두 개가 어떤 등가 구조를 가진 문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두 개의 문장 구조가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고, 뭐 하나는 체언이고, 이랬을 때는 연결이 and로 될 수가 없죠. 요런 예시 앞으로도 좀 예시로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요거 글을 쓸 때 생각보다 종종 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구조가 다르. 이것도 1번이랑 사실 비슷한 개념의 실수입니다. 1번이 자격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2번도 사실은 비슷해요. 이것도 남부지방에는 밭과 기름진 논이 많다 라고 했을 때 수식어가 없네. 여기서도 이제 두 개가 and로 엮여야 되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뭐뭐와 뭐뭐가 많다라고. 근데 남부지방에는 밭과 논이 많다라고 한다면, 아니면은 뭔가 앞에 무슨 밭과 무슨 논이 많다. 그래서 and로 엮이려면 두 개의 문장 구조도 대등해야 됩니다. 남부지방에는 풍요로운 밭과 기름진 논이 많다 라고 하든가, 남부지방에는 그냥 밭과 논이 많다, 아니면 남부지방에는 기름진 밭과 뭐 기름진 논이 많다. 이렇게 뭐 밭과 기왕이면은 다른 걸로 수식을 해서 다양한 그걸로 수식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랬을 때 그냥 수식어가 없는 밭과 기름진 논이라는 게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가령 마트에 갈 때 A마트 가지 말고 B마트 가면은 싱싱한 채소와 싱싱한 채소와 라면이 많아 라고 했을 때는 채소와 라면이 많아, 아니면은 싱싱한 채소와 다양한 라면이 많아, 뭔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걸 내 예시가 더 헷갈리나?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그냥 막연히 뭐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앞에 수식어를 같이 넣어주든 같이 빼주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마 제 설명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똑똑하시니까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뒤에 거는 제가 이거 앞에 첫 번째 영상이 좀 길어져서 이어지는 두 번째 영상에서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거 하다 보니까 두 페이지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시간이 벌써 여기까지 됐네요. 그럼 여러분 잠깐 쉬었다 오셔도 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통사적 단계의 비문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할게요.